나무에 대한 얘기 속에서는 나무와 지랄 영원의 법칙이란 그 꼭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랄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는데 제가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 그 책 속에 거기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랄 영원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가진 그 떨고 싶은 지랄은 원래는 총량이 있어서 그 총량을 다 해야지만 그 지랄이 사라질 거란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만들어진 말인데, 저는 그걸 더 확대해서 지랄 영원의 법칙, 그러니까 절대로 그 지랄은 끝이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남을 것이고, 결국 그렇다면은 그 지랄을 누르기보다는 억누르기보다는 함께 갈 것. 저는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다른 학교는 국문과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한국어문학과라고 부르는 데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한성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꿈을 찍는 공방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서는 또 첼로를 사랑하는 목수라는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 제가 국어학자로 보통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방을 보시면은 국어학자의 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첼로도 있고요. 또 저쪽에 안 보이지만 키보드도 있고, 그 다음에 가구는 산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뭔가 고급 가구로 주문한 것 같지도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제가 첼로를 사랑하는 목수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그 목수로 살고 있습니다. 목수는 뭐 전업 목수는 아니고 아마추어 목수이긴 한데요. 거기에서 공방에서 물건을 만들고 또 그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목수로 부르는 거고요. 또 그 앞에 첼로를 사랑하는 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또 아주 늦은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이 뭐가 있을까? 늘 꿈꿔왔던 악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첼로여가지고 첼로를 배워보면 좀 인생에 좀 즐거움이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첼로를 배우게 됐고요. 그게 또 자연스럽게 첼로를 사랑하는 목수와 결합이 된 거는 제가 만드는 일반적인 것들, 뭐 가구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음악용품들이거든요. 특히 첼로와 관계된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제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첼로를 사랑하는 목수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에 있는 것도 초보 목수 시절에 만든 뭐 책상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나중에 뭐 보실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첼로 용품들, 또 기타 음악 용품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제 정체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왜 공대를 가지 않았느냐 또는 본래 공대를 가려고 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과, 요새는 문이과 구별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이과 하면은 반드시 공대 또는 뭐 자연대를 가야 되는데 저는 좀 공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공대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빨리 졸업해서 빨리 취직해서 빨리 부모님들 봉양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공대를 지원했었는데요. 막상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한국어 문법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생각이 더욱더 굳어졌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제가 국문과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어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국문과를 가는 건데, 국문과는 라임을 맞추셔가지고 굽는과다 라고 하셔도 절대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3년 마치고 첫 해에는 공대를 지원하는 척 하다가 우리 부모님 하면 큰일 나는데 일부러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 마음대로 재수를 해서 국문과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문과에서 제 뜻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했던 또는 관심 있었던 이런 공학 분야라든지 또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라든지에 대한 관심을 제가 떨칠 수가 없어서 그게 30 후반 또는 40 넘어가게 되니까 조금씩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문과적인 속성, 이과적인 속성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꿈을 찍는 공방이라는 책을 냈더니 이전에 나온 책과는 너무나 좀 딴판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낸 책들은 방언정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음식의 언어, 그다음에 노래의 언어, 그다음에 문화어 수업, 말과 글의 주인이 되는 시간, 이렇게 다 언어와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이건 사실 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연구자라면 그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학술서를 써야 되는데 그것만 작업을 해오다가 제가 우연히 방언정담이라는 인문교양서를 쓰게 됐는데요. 쓰고 나니까 제 스스로도 재밌었지만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이전에 네가 쓴 책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방언정담을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 이거는 국어학자로서 또는 대학교의 선생으로서 사용하는 제 삶이 본캐였다면 첼로로 사용하는 목수는 부캐 정도가 되니까 그 부캐 정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좀 더 가벼운 그 감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써보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 국어학자들이 제 책을 받아보고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은 국어학자가 앞뒤가 안 맞는 제목을 썼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꿈을 찍는 공방, 그럼 꿈을 찍는까지는 가능한데 그럼 뭐 원래는 사진관 또는 뭐 사진기 이래야 되는데 뒤에 공방이 오는 게 말이 되냐? 제가 그걸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 공방의 이름을 지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고민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 중에 정말 그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바로 그 꿈을 찍는 꿈을 찍는 사진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꿈을 찍는까지는 살리되 어떻게 할까? 내지는 또 꿈과 공방을 살리되 가운데에 어떤 동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꿈을 찍는 공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찍어내는, 그러니까 물건에 찍어내는 이 공방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어렸을 적 찍어놨던 그런 꿈을 실현하는 공방 이런 뜻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피아노에 대한 그 정말 아주 많은 애증이 있는데 기본적인 애증은 없어서 가진 그 증오의 대상이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제가 이 피아노에 대한 꿈을 실현해 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 어렸을 때 찍어놨던 꿈들을 이제 수없이 많은 피아노들을 제가 생산해내는 걸로 실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들어낸 피아노만 해도 한 2, 3천 대는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피아노는 아니고 이런 소품으로 쓸 수 있는, 이름표로 쓸 수 있는, 장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액세서리 같은 그 피아노고요. 마찬가지로 어렸을 적에 이제 뭐 집에 있는 가구를 보면서 이런 가구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 게 있었는데 그때 머릿속에서 찍어놨던 그 꿈들이 이 공방에서 실현되면서 사실 이제 집에서 쓰는 모든 가구들을 제 스스로 만들고 싶은 대로 그 크기와 구조와 용도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정말 어렸을 때 찍어뒀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방이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사실의 그 질문의 대다수는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가진 또는 주변 사람들이 가진 모든 에너지들을 다 끌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도 이제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당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아시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저한테는 새로운 재료가 되고 그 버릇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대로 옮겨져 왔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놓고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는 물건이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거를 왜 여기에다만 쓸까?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물건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석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를 붙이는 용도인데 자석은 붙이는 용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긴 붙어있되 영원히 붙어있지 않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붙어있는 속성과 움직일 수 있는 속성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서 나중에 이제 작품에 제가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힌지, 경첩 비슷한 건데요. 그 힌지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이제 기계를 다루는 분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주 작은 부품들이 많거든요. 그 부품들은 대량으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뭐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들을 조금만 응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첼로를 위한 용품에 응용하게 되면 첼로를 정말 편하게 그리고 잘 연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가 이제 그 하나의 사물들을 보면서 또는 어떠한 그 일들을 보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글을 많이 쓰니까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많이 쓰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 많이 쓰는 게 억지로 뽑아내는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글쓰기에 대한 강의도 매 학기 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먼저 얘기하는 건 사실 마른 수건을 짜서는 절대로 물이 안 나오니까 그 수건에 계속해서 물기를 적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일상에서 계속해서 소재를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자기 사고를 거기다 가미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글쓰기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방법들을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강의들은 상당히 좀 많이 하게 되고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하게 되면은 아주 많은 친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문서 작업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문서를 쓰든 아니면 개인적인 문서를 쓰든 그거 쓰는 데는 큰 어려움들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쓰기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역시 이제 구조의 부분인데 어떠한 사안이 되더라도 어떤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이것들을 내가 몇 개의 부분으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이제 뭐 물건을 만들 때도 똑같은 그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최종적인 어떤 구조물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구조물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 어떤 관계를 가진 각각의 부품들 또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걸 파악해야 돼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조합해서 결국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생각들이 글쓰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거 이제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무가 보면 뭐가 보이냐 했을 때 나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누군가는 뿌리 줄기 잎이 보여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뿌리 줄기 잎이 보이면 결국은 이제 그 전체의 구조가 파악이 돼서 만약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도 할 수 있고 글 쓰라고 해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거 갖고 너 뭐 만들래? 라고 하더라도 뿌리로 만들고 줄기로 만들고 잎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글쓰기도 되게 쉬워지게 되고 말하기도 정말 쉬워지게 되고 그래요. 예, 국어학과, 그 다음에 목공과 음악과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다들 의아해하시는데 그것들을 저희 고향에서 쓰던 말과 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작자란 말을 많이 썼는데 사실 작자란 말은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보통 그 작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욕을 할 때 쓰는데 근데 그 말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란 뜻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꼭 나쁜 뜻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사회에서 만든 학생들이지만 저도 또한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기에 더 훌륭한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작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 이야기들이 엮어지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보태지게 되면은 남들한테 할 수 있는 그리고 남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돼서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작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도 제가 손을 놀리지 않고 그다음에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 구상한 것들을 손을 놀려서 만들어내면 그것도 또 작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물건으로서 또는 이제 뭐 작품으로서 나오게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해보지 못할 또는 영원히 못할 작자라는 건 아마도 작곡은 제 꿈에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러면 음악을 또는 음악이 아니라도 멋있는 소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은 결국 이제 못하는 연주지만 그 연주를 하는 것으로서 채워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결국은 국악 연구자로서 또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작자가 나오고 또 나무로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그 목수로서의 작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으로서의 작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되고 싶어서 애쓰는 연주자로서의 어떤 그것도 작자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삶이 결국 지금 현재의 제 삶을 이루고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목공방 꿈의 캐시카우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게 스토퍼인데요. 이 스토퍼란 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첼로를 연주하다 보면은 요 끝이 이제 엔드핀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여기 첼로의 몸통 바닥에 박혀 있는데 얘를 어딘가는 꽂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룻바닥에 꽂으면 마루가 손상이 되고 또 돌바닥에 꽂으면 꽂혀지지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게 T자 형태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꽂게 되면은 첼로 연주자가 거리를 자유롭게 조정해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자도 참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만들었었고, 뭐 분리형, 2단 분리, 3단 분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홀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보통 이제 T-스토퍼 또는 T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거의 불편한 점은 크기가 크고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다가 제일 처음에 요거 비슷한 어떤 그 동그란 나무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용도는 정말 간단하게 이 하나에 그냥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구멍을 파서 얘를 꽂을 수 있는 이 구조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어디에인가 고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정시키는 방법이 초기에는 없어가지고 이제 줄 가지고 줄을 의자에 연결하는 방법들을 썼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제가 연주하기 위해서 썼던 거였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주위 분들이, 첼로 하시는 분들이 나도 달라, 너도 달라 하다 보니까 계속 만들게 되고,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재료가 부족하게 되고, 그걸 제 혼자서 이제 나눔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키워서 결국 판매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스토퍼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게 됐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제가 목수니까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 거였고요. 여기에 철수들이 작업한 거, 쇠를 다루는 철수들이 작업한 거를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 문제에 계속 제가 매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것들은 거의 요거하고 비슷한 작업들인데요. 나무는 이렇게 밖은 이렇게 나무 목수가 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뭐 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건 특수한 어떤 부품인데요. 이거는 기계에 쓰는, 특히 이제 자동차류에 쓰는 부품인데, 이걸 제가 여기다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요 엔드핀이 나무를 파고들거나 아니면 얘가 쇠에 있을 경우 얘 끝이 닳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구멍에 딱 걸치게 되면은 바닥도 마모가 없고 이 엔드핀도 마모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이건 첼로 연주자들이 좀 심쿵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이 각도 조절은 연주자한테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누구는 길게 쓰고 누구는 짧게 쓰는데, 이거에 따라 자유자재로 각도가 조절돼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게 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목수로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철수들과 같이 같이 작업도 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좀 생기게 됐어요. 요거를 반드시 철이나 아니면 나무로만 만들어야 되나,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바로 플라스틱 수지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목수, 철수도 아닌 소수라고 이제 스스로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 소는 그 조소할 때 쓰는, 그러니까 흙을 빗자는 뜻인데요. 바로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과물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똑같은 구조인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끝에 고무를 꽂아서 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거칠 수 있게 되는 작품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나무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지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의 사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방법으로 이미 이거는 이제 다른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요. 그 수지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틀 속에서 뽑아내면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 관련 용품을 만들다 보니까 악기도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악기 만드는 사람들은 목수라고 하지 않고 현악기 제작자, 그다음에 영어는 루시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제가 그 단계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들어내고 싶은 것들은 뭐가 있냐면요. 나무로 만든 악기가 제대로 연주하는 음악을 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 혼자 내는 소리가 아니라 저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앙상블을 이뤄가지고 거기서 멋진 소리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정말 궁극적으로 제가 바라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